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해담경기연구소 오해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 다 나으셨습니까? 오늘은 좀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약간 안 괜찮으신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 저 공손하죠. 과도한 아부를 합니까? 아, 왜인지 알아가지고 되게 저는- 부담스러운 저는 방송이 되겠어요. 굉장히 공손합니다. 저는. 자, 오늘 뭘 배워볼까요? 네. 먼저 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소식은 우크라이나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크라이나. 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거 제목은 우크라이나 곡물 분열을 둘러싼 긴장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농부예요. 농부인데 네. 그 곡물을 지금 못 나가니까 양껏 저장을 아하. 해놓으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가는. 우크라이나 농부예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농부인데 네. 우크라이나 곡물을 둘러싼 갈등. 긴장이 음. 유럽 연합을 스필트 음. 잘 쪼개고 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뉴스는 한마디로 하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요 세 나라와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막 화를 내고 있고 이 세 나라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저항을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예요. 근데 일단 이 갈등을 빚고 있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예. 제가 여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있고 예. 파란색 네. 그리고 제가 연두색으로 형광펜 해놨어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요 하얀색 선은 제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우크라이나와 해봤어요. 국경을 마주 접하고 있군요. 예. 네,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딱 요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곡물이 제1 수출 품목입니다. 예. 뭐 세계 수출 순위로 따지면 밀이 한 5위 정도 되고 보리가 한 3위 정도 되고 옥수수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예. 야. 그런데 이 러시아와 전쟁 때문에 원래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로가 요즘에 뭐 오데사 항구 이런 데서 여기서 배를 타고 흑해 항로로 이렇게 수출이 나갔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굉장히 전쟁 때문에 위험해지고 봉쇄가 되면서 네. 우크라이나도 힘들었고 세계 곡물 가격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육로로 이제 수술하려고 한다. 러시아 맞아요. 군함이 와서 막았죠. 블랙시에서. 맞아요. 막았어요. 우크라이나 니네 곡물 수출하지 마. 네. 근데 어쨌든 곡물은 수출을 해야 되니까 작년 5월부터는 유럽이 유럽 연대 회랑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육로를 통해서 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 사진 가지고 왔거든요. 좀 보여주세요. 육로. 네, 여기서 요 맨 위에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 요 부분. 예. 폴란드를 네, 통해서 폴란드, 가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요 부분에서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그레인이 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예. 수출하려고. 네. 근데 이후에 유엔하고 또 튀르키예가 생색을 내면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두 나라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러시아를 잘 살려가지고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그 선박은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네. 보장이 된 거죠. 네. 근데 지난 7월에 이제 러시아가 또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긴 했죠. 예. 나네 이러고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항구로 자체적으로 좀 위험을 감수하고 뭐 일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바닷길로도 가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항로로 육로를 통한 방법을 통해서 그 덕분에 다시 곡물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EU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 유럽 연대 회랑하고 흑해 곡물 협정의 조치가 이 곡물 가격 인하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요맘때 요쯤에 이게 확 올라가기 시작한 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가 침공을 하죠. 예. 그래서 확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곡물 가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가 유럽 연대회랑 도입 이후에 조금 떨어지기 떨어지고 시작하고 위에 거가 네, 밀이고 네, 오 보이시나 봐요. 네. X가 밀이죠? 네네 맞습니다. 밑에 밑에 거는 거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마요네즈라고 써 있어요? 아니 뭐 M 뭐라고 저도 M 지금 뭐라고 이게 좀 써있는데. 연하게 제가 캡처를 해왔나 봐요. 예. 네, 제가 옥수수네 옥수수. 네,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보시면 여기는 흑해 곡물 협정 이후에 혼일 텐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여기 흑해 곡물 협정 이후에도 떨어지고. 근데 뭐 2022년 9월, 10월에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2022년 말, 2023년 초 다시 하락해서 좀 전쟁 발발 전과 좀 유사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유럽이 작년 6월부터 유럽 연합 모든 회원국들한테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수입 관세도 없애고 우리 수입 쿼터도 해제해주자. 아 우크라이나를 이런 마음으로 돕자. 네, 도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유럽에 아까 보여드린 폴란드, 헝가리로 이렇게 대거 수입이 지나가잖아요. 땅으로. 네, 땅으로 지나가면서 그 나라 농부들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무관세로 우크라이나에 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저건 얼마짜리 밀이래? 되게 싸네. 되게 싸대. 예, 우리가 그렇죠. 사면 안 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너무 합창으로.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이 급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헝가리 지금 표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헝가리 곡물 수입 현황인데 2020년,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그 곡물량이 한 요즘 5,780 네. 정도인데. 네, 정도인데 요 정도인데 지금 2022년 보면 너무 늘죠. 와. 근데 제가 또 다른 통계도 가지고 5,000% 왔는데 늘었네요. 다른 통계도 가지고 왔는데 계산 와. 진짜 빠르시네요. 옆에 증감률로 5,195라고 써. 네. 예. 네. 뭐 다른 통계를 또 보면 예. 헝가리의 경우 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늘어난 게 뭐 2,900배가 늘었고 뭐 옥수수는 뭐 69배가 증가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헝가리도 왜냐면 사실 곡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전 유럽에 다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예. 오히려 헝가리 곡물의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아하. 그렇다 보니까 수출이 한 30% 이상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외국 노동자 받으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힘들어지는 예, 상황이랑 예.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됩니다. 네. 그러던 올해 4월에 그 우크라이나 곡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5개 국가 그 지도자들이 헝가리, 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총리하고 불가리아 대통령하고 네. 이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제 일단 모여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못할 것 같아요. 야, 그래. 그거 말되네, 말돼. 우리 농민들도 지켜야지. 아무리 그치, 우리 우크라이나라도. 농민들이 또 중요하거든. 근데 농민들 불만이 지금 안에서 너무 심해. 그러면서 곧바로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딱 해요. 그렇다고 또 금지까지 또 그게 강경하게.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예. 네. 올해 봄에. 네. 야, 근데 어떡합니까? 다시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보여드린 어떡하냐? 지도를 보시면 예. 지도 보여주세요. 네. 사실 헝가리랑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이런 곳들은 그냥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예. 우크라이나 곡식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길을 열어준 것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나라로 싼 우크라이나 곡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나라에서 수요가 생겨가지고 유럽 밖으로 쭉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 이 나라에서만 판매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좀 육로로 실어 나르기는 했는데 여기 일단 왔어. 근데 이 다음에는 뭐 뭘로 무슨 기차 타고 뭐 이걸 기차로 가냐, 뭐 트럭으로 가냐.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낼지도 막막해서 그냥 주변 국가의 곡물이 머무르면서 촉재되면서 그 주변국에 그냥 여기서 근처에서 싸게 팔고 말자 하는 움직임이 생긴 탓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오케이 너희 5개 나라들은 그러면 9월 15일까지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안 해도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네. 그 대신 음. 우크라이나 곡물은 어쨌든 너희 나라를 통해서 이동은 해야 되니까 그래. 그거는 좀 봐줘라. 그래. 그냥 자기도 집만 안 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쑥 지나만 어, 가면 될 거 맞아요. 아닙니까? 집만 안 풀면 그냥 예. 지나가긴 해줘라. 예. 그래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월 15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9월 20일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 요 기사를 보시면 기사 화면 띄워주세요. 네. EU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해제에도 폴란드와 헝가리는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아, 9월 15일까지만 폴란드, 헝가리 등 5개 죽는 소리 하는 나라들이 수입 안 해도 좋다고 했으나 네. 9월 15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수입하세요. 우크라이나 불쌍하잖아. 네. 라고 하고 있는데 안 돼. 싫어. 싫어. 우린 못하겠다. 네. 헝가리는 이제 거부를 했고 일단 헝가리는 뭐 전제 조건도 있어요. 진짜 단단히 봉쇄를 해. 뭐를? 곡물을 흘리지 마. 짐 흘리지 흘리지 마. 마. 여기 뭐 이렇게 좀 띄워놓고 가면 안 돼. 그냥 지나가. 중간에 셀 것 같으면 그냥 통과 안 돼. 단단히 예. 묶어서 지나가기만 해. 단디 묶어. 음. 그런 이제 뭐 전제 조건이 있고 폴란드도 거부를 했어요. 싫어. 근데 폴란드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달에 총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권당인 그 법과 정의당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아. 우리 민심을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거가 다음 달이면 마음 지금 급하죠. 못 풀지. 안 못 되지. 풀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폴란드 그 집권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리 같은 상황 이해 좀 해줘야 된다. 인간적으로. 선거가 다음 달인데. 선거 다음 달이야 지금.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다음 달 이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컴플레인했다. 컴플레인했어요. WTO에 폴란드 농민에게 우리가 뭐 음. 피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는데 야, 그 선거 전에 어떤 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해서 무역법을 위반하면 이거는 우리가 WTO에 그렇지. 제소할 만한 거 아니냐? 자유무역 하기로 했으면 자유무역 해야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우길 거면 우리 보복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니네 해요. 좋을 때만 수입하고 안 좋을 때는 수입 안 하고. 근데 이제 제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WTO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WTO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저기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하고 좀 다 모여서 우리 좀 회담을 할 수 있게 좀 자리 좀 마련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디에다가요? WTO에다가. WTO에다. 네. 하여튼 그렇게 제소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폴란드에서는 아, 우리는- WTO 제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입 금지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계속 수입 금지 해제하지 않을 거야. WTO 제소해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야 진짜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얼마나 도와줬는데 어찌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냐? 야 니네 나한테 어찌 그러니? 역시 검은 머리 폴란드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거죠. 아하. 근데 이 폴란드가 이렇게 좀 강경하고 폴란드도 할 말이 있는 거는 사실은 요 뒤에 사연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사연이 있어요. 예.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보시면 이웃 나라지만 감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예. 우크라이나 이 땅. 하얀색이 우크라이나 지도고 이 서쪽에 노란색 그리고 여긴 폴란드 폴란드하고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교집합이야, 여기가 교집합? 여기가 갈라치아라는 지역인데요. 네. 예전엔 폴란드 땅이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치 편에 서서 나치를 좀 도와주는 게 우크라이나 독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치에게 협조를 하면서 나치가 이 지역에서 벌였던 폴란드인의 학살을 주도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스테판 반데라라는 사람인데 네.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로 이제 추앙을 받는 정말 영웅으로
꼽히는.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완전히 네. 영웅인데.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좀 반으로 갈려요. 예.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너무 과도하게 오른쪽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있죠? 네. 예,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과거에 그렇지.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 그렇지. 학살한 사람이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 좀 어떤 원한의 감정이 있단 말이죠. 예. 왜냐면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그쵸. 감정이 사실 아직 남아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사진인데 예. 이거는 지난 7월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이분은 알죠? 유명한 분이죠, 저거. 젤렌스키.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음. 이제 좀 어떤 역사적인 긴장을 우리가 좀 진정시켜 봅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그 아까 제가 표시된 그 노란색 지도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 갈리치아 지역. 네 가톨릭 교회에서 전쟁 중에 사망한 폴란드인들을 공동으로 추모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참 폴란드가 참 부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난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그때 폴란드 받아줬어요, 다 저렇게. 폴란드가 제일 많이 받아들인 유럽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인 국가예요. 근데 거기다 제소를 했어. 그리고 일단은 폴란드로 다 피난을 워낙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오지 말라고 갔는데 할 수는 없지 예.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다 도와줬는데 다 받아주고 섭섭하다. 네 섭섭하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선거때까지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걸 하는데 네. 그걸 그걸 기다리냐. WTO에 갖고 가고 야, 우리는 전쟁이야. 너희들 선거지만. 우리 사이에 WTO가 뭐냐. 야 어떻게 남남처럼 WTO가 진짜 뭐냐. 우리가 그런 사이야? 진짜 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관세를 일괄적으로 면세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일괄적으로 면세를 하지 말고 각 국가별로 좀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세요 하면 우리는 진짜 면세까지는 안 되고요. 몇 퍼센트 정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뭐라도 있으면 우크라이나 다 도와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은 막 헬멧도 보내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낮추면 그냥 다 낮추면 되지. 뭐 헝가리는 17로 낮추고 뭐 독일은 2.7로 낮추고 그러면 네. 그게 지원입니까 그게? 뭐 아무리 지원이어도 그 농부들은 또 어떡합니까 또. 참 이리저리 고민이네. 다 우크라이나를 힘든데 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 돕자니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네. 우리 국민들을 돕자니 우크라이나가 뭐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오늘 뭐 어제 오늘 난 뉴스들이 국내에도 많이 났거든요. 예. 그 뉴스들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도 뉴스 보니까 독일이 예. 그때 좀 가만히 있지. 독일이 통 나서서 야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헝가리 이런 나라들 너는 너무 의리 없다. 뭐 우크라이나 뭐라고 전쟁 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얄미워. 야 독일 니네는 농부들이 별로 없잖아. 우리 그냥 입장 바꿔놓으면 니네도 계속 니네는 다음 달 선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수입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독일이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이랑 거래 많이 해야 된다. 왜 자꾸 중국을 자꾸 화나게 하냐. 프랑스 니네는 중국이랑 별로 하는 게 없잖아. 그런다면서요. 그러니 콩가루인 거죠. 유럽도 그러니까. 한 나라로 사실 묶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러분.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슬로건이나 이름은 콤플렉스의 반영이라고요. 유니온이잖아요, 유니온. 예. 얼마나 안 뭉치면 이름에다가도 유니온이라고 박았겠어. 묶어놓으니까 참 뭉쳐지지가 않네. 네. 우리나라 자꾸 작으니까 나라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넘어가 네. 볼까요? 예. 다음 얘기는 이 얘기 하기 전에 혹시 두 분 네. 축구 좋아하세요? 뭐 좋아는 합니다. 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축구를 모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축구 룰이요? 아니면? 축구를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겁니까? 뭐 리그에 대해서 조금 뭐 아는 거. 리그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손흥민까지 사전에 전화로 이제 안 기자님한테
유럽 축구 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유럽 축구. 이프로님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보다 모를 겁니다. 유럽 축구. 네. 아니 유럽 축구 뭐 유명한 리그들이 있죠. 한 너댓 개 정도 되는 영국의 뭐 프리미어 리그, 맞아요. 그렇죠. 이태리의 세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그렇습니다. 정도, 그 정도 알면 됩니까? 네, 뭐 아시면 됩니다. 뭐 저도 독일에는 그렇게 그 많이 뭐- 하는 게 아니어서 오늘은 그런 분데스리가, 독일은 분데스리가지. 아는 것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새벽에 그 예. 아마 축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 토르트문트의 경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생제르맹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였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한창이다. 이런 거는 모르시겠죠? 예. 네. 하여튼 지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 예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약간 초를 치듯이 유럽 축구 클럽들이 큰 돈을 좀 벌 수 있겠어? 돈 벌 수 있겠어? 라는 기사를 냈어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을 잘 못 낼 것 같다. 채팅창에는 예. 축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여자들은 축구 얘기, 남자 군대 얘기 너무 싫어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축구 얘기는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뭐 알아야 될 기본 지식도 많고 끝이 없는데 오늘은 뭐 저도 이해하는 큰 틀에서 축구 경제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드리려고 하니까 예. 그냥 가볍게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네.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 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돈 잘 못 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저 제목이 저런 뉘앙스예요.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규모도 크고 한때는 돈을 엄청나게 벌던 유럽 축구 리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익이 급감하면서 뭐 그 과거 한 10년 그때부터 몇 가지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떤 재정 문제, 뭐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많이 쓰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몇 가지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까?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다른 나라 리그도 생겼던데 예. 이거 괜찮겠어?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음. 근데 우리가 잘 몰라도 뉴스에서 유럽 축구 선수들의 몸값이 뭐 몇백억이라더라.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럴 정도로 유럽 축구 리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수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OTT에서도 중계권 네. 하다가 중계 챔피언스 리그, 뭐 맞아요. 프리미어 리그 다 해주면서 이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니까 유럽 축구 수입이 지난 20년 사이 정말 급등을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유럽 축구 리그의 빅5가 있습니다. 네. 아세요? 뭐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 분데스리가, 세리에, 뭐 그런 거 있죠. 프리메라 리가. 네, 여기 있습니다. 와, 또 네. 있는데. 프랑스계 뭐가 있나? 프랑스계? 네, 스페인의 라리가, 라리가, 라리가. 잉글랜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예. 독일의 라리가.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그다음 프랑스의 리강, 리그앙. 리그앙. 예. 리강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근데 사실 리그가 이게 나라마다 뭐 하나씩밖에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K리그에 뭐 1, 2, 3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뭐 프로, 아마추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 그 안에 속한 구단들이 일부 막 리그, 있죠. 이부 리그 다 있다 이거죠.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최근에 이 빅5의 이익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거 참고로 새 전인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확 줄어요. 적자가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경기장에 못 오니까 그렇겠죠. 축구 안 하니까 네. 못 하니까. 그래도 유럽 축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관중을 경기장으로 데리고 온 오픈한 곳이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럽에 또 코로나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못 열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중도 못 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중계권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익들이 떨어지면서 거의 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축구 클럽들이 100억 유로, 뭐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못 벌고 있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구단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티켓 판매도 있고
뭐 광고 스폰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굿즈도 있고 그리고 뭐 상금 받는 것도 있고 예. 제일 큰 게 중계권 판매거든요. 음. 근데 유럽의 그 리그 중계권은 나라마다 사실 판매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구단별로 팔아요. 예. 구단별로 해가지고 팔고 그다음 예를 들면 그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르 멘헨 거기는 이제 미넨. 예. 미넨의 중계권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면 중계를 할 수 있는. 네. 그 구단이 여는 경기는 다 중계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축구 구단이 연예인이라면 출연료 받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영국은 리그별로 중계권을 팔아요. 아예 통으로. 리그별로. 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구나 누구든지. 세트 메뉴만 판다. 좀 규모가 큰 구단은 불만이 크죠. 그렇겠네요. 우리 때문에 따로 다 되는 팔면, 건데. 따로 팔면 우리도 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파니까 이게 뭐야 하고 좀 불만이 있기는 한데 네. 지난 그래도 이 중계권 수익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드리면 지난 코로나 시즌 때 일시적으로 경기가 그 리그가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불해줄 뻔했어요. 예. 이게 왜냐면 그 리그가 끝날 때까지 이미 중계권 사전에 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중계를 못 해버리면 리그가 끝날 때까지 못 해버리면 환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출연을 못하면 뭐 예를 들어 7월 12일까지는 중계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계속 경기 못 열리고 중계 못 하고 그래 버리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오픈하고 그냥 경기 밀어붙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내다판 중계권 수익이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어요. 예. 1조 원 안 그러면 환불해줘야 되니까 마음이 급했겠죠. 그리고 티켓 판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는데 규모가 좀 큰 구단들 있죠. 맨유, 뭐 네. 토트넘 이런 데는 이제 홈 경기 하잖아요. 예. 자기네 구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 경기장을 꽉 채우잖아요. 그럼 한 4, 5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요. 네. 와. 근데 무관중으로 만약에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그 한 경기당 얼마를 손해 보냐면 입장료 뭐 4, 5만 명이 입장료만큼 손해 보겠지. 100억 원 정도. 4만 명에 100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하나에? 25만 원 정도. 가격이 그렇게 티켓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너무 비싸다. 그 입장료는 너무 아니고 비싸죠? 광고 수입도 못 얻을 못하고 테니까. 뭐 하니까. 100억 그렇게 정도 노출되는 손해 거예요. 본다는 근데 거죠. 요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구단의 뭐 모기업이라든지 뭐 지자체 소속이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모기업이나 지자체가 배정한 예산에 주로 의존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경기가 못 열려도 유럽 리그만큼 그렇게 손해가 크지는 않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되려 코로나 때 유럽은 한 80% 손해였으면 우리나라는 뭐 20, 30% 정도 손해였다. 거기는 근데 완전 민간 기업이고 오히려 우리는 약간 재정 약간은 구조에 공이 대해서는 없다. 우리도 유럽 리그처럼 가야 된다 이런 불만은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축구 구단들은 계속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이 그림은 올해 이적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구단의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예. 1위만 가지고 왔거든요. 첼시. 그렇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 첼시예요. 첼시가 오른쪽에 있는 셔츠 입은 아저씨가 구단주예요. 구단주. 이 새로운 구단주인데 원래 러시아인이 구단주였는데 맞아. 전쟁 때문에 자산이 동결돼가지고 아. 팔았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투자회사 회장이자 그 NBA의 그 LA 레이커스, 뭐 MLB의 LA 다저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의 막 스포츠 경영인 뭐 이렇게 해서 토드 보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첼시를. 근데 그 뒤로 돈을 엄청 쓰면서 이 사람 들어온 뒤로 선수 영입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선수 이적료가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는데 예. 뭐 제일 그러니까 다 합쳐서는 지금 한 7,600억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이세스 카이세도한테만 이적료로 연봉 말고 이적료로 한 1,600억 야.
뭐 신기록 세운 거예요, 이거는. 예. 이런 식으로 뭐 1,000억, 900억 막.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 보고 주변에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데 돈만 무리하게 써가지고 이적 시장 무르리고 있다. 예.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유럽 축구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 비즈니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수지를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요즘 이적 시장은 중동 돈이 들어와서 몸값을 올려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동의 오일머니도 많이 들어와요. 예. 그 과열을 좀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동의 오일머니 하면 만수르, 만수르. 맨시티 만수르도 있고 그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도 카타르 국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버는 만큼 한도 안에서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돈 많은 구단주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기록적인 이적료를 주고 오히려 영입 경쟁을 치르다 보니까 네. 어떤 구단들은 좀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예. 잘하는 애는 돈이 많은 곳으로만 몰리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이 되니까 야 우리 페어플레이를 하자. 예.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셀러리 캡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연봉 총액 상한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된 조건이 뭐냐면 적자 회피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이거를 한 2010년쯤 만든 건데 구단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현재 구단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을 초과하면 안 돼. 지출이. 네. 그러니까 그럼 많이 싸움 근데 하지 말자. 최근 3년간에 나간 돈, 들어온 돈, 뭐 지출한 돈 이거 다 따져가지고 이 허용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돈을 원래 많이 버는 회사만 구단만 더 많이 맞아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엔 불균형적인 게 그러네. 여전히 그렇죠. 유지될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구단은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상한데. 하나 더 만들어요. 예. 아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어. 비용 통제 요건을 하나 또 만들어요. 네. 유럽 축구 연맹이 올 여름부터 선수 연봉, 뭐 코치진 급여, 그다음에 이적료 지출 이런 거를 이제 구단 운영 수익의 70%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70%를 넘으면 안 된다. 뭐가 뭐에 70%? 이종료의 지출을 구단 운영 수익의 70% 선수 연봉, 뭐 이적료, 예. 뭐 코치 연봉, 하여튼 선수 이런 것들. 인건비를 인건비를 전체 구단 쓰는 비용의 70%를 넘지 운영 않게. 수익의 나는 딴 건 다 허리띠 아끼고 우리 스태프들 뭐 그거는 줄이고 난 이종료에만 왕창 쓸게.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수 하나 두고 서로 이제 돈 싸우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 너무 그래서- 과열되지 말라. 근데 다만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뭐 한 80% 이상 다 쓰고 우리 있으니까 트럼프 칠 때도 하프 배팅으로만 뒷잡을 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받고 덧치는 건 두 번만 가는 거예요. 올해는 수익의 90%까지 오케이. 예. 내년에는 80%까지 오케이. 어. 내후년에는 70%까지. 그래서 이거를 스쿼드 코스트 70% 룰이라고 하는데 네. 그 원래는 스페인 라리가 리그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에. 올해부터는 전체 유럽에 지금 적용을-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입단 그렇지. 규정이 있어. 완전 그거지. 담합이지 담합. 그러니까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어. 시간당 2만 원 이상 주지 말자고 한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그럼 부족한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더 규제하자. 요즘에는 예. 유럽 축구 연맹 안에서 야 이거 70% 룰은 버는 돈에 대한 비율 기준이잖아요. 개별로. 예. 그냥 아예 우리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마련하자. 아, 금액으로 아예. 상한선. 네. 그러면 모두가 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규모가 큰 구단, 작은 구단, 재벌 구단, 뭐 이런 국영 구단 이런 것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는 유럽 축구연맹 회장이 인터뷰를 하기는 했는데 예. 어떻게 금액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그게? 그건 이제 계속 얘기 중이에요. 아. 얘기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냥 이걸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나라별로 그냥 도입을 하자. 아니면은 위원회. 독자 규정을 아예 도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내부에서 우리 하나 더 만들자. 뭐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2021년 기준으로 구단 수익 대비 그 선수단이나 스태프들 연봉, 선수 영입 비용의 지출 비중이에요. 근데 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지금 말한 그 요건 70%, 80%, 90% 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연두색. 회색은 지출을 앞으로 줄여야 하는 구단들이에요. 예. 여기 너무 많이 쓴다 파리 이거죠? 생제르맹이 돈 너무 많이 100%가 쓴다? 넘죠?
네, 카타르의 오일머니를 가져와서 막 막 쓰는 쓰겠습니까?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유럽 리그 내에서는 이렇게 이적료 급등이나 뭐 이런 연봉 급등을 막아보려고 예.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초를 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예. 사우디? 사우디? 맞아요. 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남자가 그리고- 돈 싸움은 제대로 해야지. 하프 배팅이 뭐냐? 그렇지, 그렇지. 이 올해 이적료 지출 제가 아까 탑 10에서 첫 번째 1위만 보여드렸는데 2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 힐랄이에요. 야. 여기 네이마르 예. 여기로 이적했어요. 올해. 한 9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의 이적료 주고 이적료만. 예. 예. 근데 연봉은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거가 한 2,200억 돼요. 연봉이 2,200억이고 하루에 이적료가 1,400억. 네. 원샷은 그건 원샷 받고 1년 동안 또 2,000억 받고. 그러니까 이적료는 파리 생제르맹에 주는 지불을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연봉은 연봉은 2,200억인데 이제 하루에 6억 원 버는 거죠. 네. 이프로님 축구 생각하시나요? 축구 꿈나무. 아, 농사를 짓지 말고 축구를. 근데 이제 했었어야 여기에 돼. 뭐 네이마르가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있고 뭐 예. 집 해줘, 차 해줘 뭐 이런 다 아니, 이렇게 그럼 있는데 뭐. 그 요 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음. 오일머니가 얼마나 큰 파워인지 알 수 있는 게 사우디 리그가 돈 엄청 쓰면서 유럽 리그의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어서 지금 세계 축구 선수 연봉 상위 10명 중에 8명이 사우디 리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리그는 자기들끼리 규제를 해서 많이 못 저게 막고 있는데 사우디 리그는 저런 규제가 없으니까 없어요, 사우디는. 그냥 지르는 거군요. 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유럽 리그가? 근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약간 있는 게 일단 사우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사우디는 원래 뭐 알 힐랄 뭐 이런 알 이티하드 알 나스르 뭐 이런 팀들이 예. 기존에는 정부의 그 체육부 소속 안에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제일 큰 4대 축구 구단을 국부 펀드가 지분을 사들여서 유럽 리그처럼 이제 미국 사모펀드나 어떤 다른 나라에 좀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좀 수익성을 높여보자. 예. 이 민영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들로 구성된 리그에서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막 네이마르, 뭐 은골로, 칸데 뭐 이렇게 어머나. 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모르고 창을 예, 예. 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을 사우디 리그에서 뛰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우디 저거- 리그를 많이 보겠죠. 중계권 잘 팔리겠죠, 예. 일단. 예. 중계권 잘 팔릴 거고 시즌마다 경기 보러 오는 관광객이 또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우디가 요즘에 그런 거 오일머니 이외의 수익을 굉장히 얻어내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야 이렇게 되면 유럽 리그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 센 경쟁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럽 리그가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인 얘기가 있는 게 오히려 유럽 축구 리그에서는 사우디 리그가 지금 데려가는 선수들이 지금의 막 전성기인 선수들이 아니라 약간 한때 빛나는 스타였으나 지금은 조금 나이가 그래, 들어서 그렇지. 조금 뒷방 늙은이 같은 호날두? 네, 명성만 있고 네. 실력은 살짝 정점을 지난. 네 그런 어. 그런 유효기 한 좀 지나기 시작한. 좀 늙은 사람. 어. 네, 늙은 사람? 이 프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정점을 지났어. 때려보셔가지고. 정점을 지나. 명성은 야, 있는데. 나 아직 안 늙었어.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한창인 전성기의 선수들은 아닌 친구들을 데려가니까 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수들은 사실 연봉만 계속 높아지고 우리의 그러네. 지출을 계속 아, 유럽 구단 증가시키는 입장에서는. 이런 진짜 고민거리였는데 이 친구도 데려가 주니까 오히려 고민이 해결이 됐다. 예. 오히려 고맙다. 연봉 비싸던 박상무 스카우트 해갖고 간 거구나. 그래서 내부에서는 내심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리그는 뭐 위협은 안 된다. 뭐 그런 반응이 있죠. 네. 그런 반응도 있구나. 근데 뭐 그냥 재밌네요. 같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도 똑같잖아요. 네. 오래 다닌 뭐 부장님, 뭐 예. 이사님은 예. 연봉은 높은데 좀 아웃퍼포밍 하는 게 좀 뭐 참여율이라던가 적극성이라던가 이게 네. 조금 떨어지죠. 예. 대신 뭐 젊은 직원들은 빠릿빠릿하게 막 여기저기 투입이 되면서
아웃퍼포밍을 하는데 골을 넣어야지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메시는 보니까 실실 걸어다니잖아. 걸어만 다니더라고. 그냥 걸어만 가만히 걸어만 다니더라고. 되게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죠? 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 꼭 실력 없으면 뛰는 걸로 열심히 많이 뛰는 하려고. 걸로. 그래.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행할 때 말 많이 한다고 좋은 진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늙은이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자세가 되게 거만해지셔서 합시다 이제. 요즘 유럽 축구는 그런 쓱 고민이 째려보시더니 있다. 야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한 선수의 2천억 이렇게 데려가서 2천억 이상 뽑을 수 있을까요? 나 잘 모르겠네. 연봉 2천억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2천억이면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은 늘 쌓여 있는 걸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천억이면.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니잖아. 근데 그래서 걸어다니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봉 100억 이하는 좀 뛰어. 근데 사실 이게 걸어다니고. 노동력 대비 이게 그냥 설렁설렁 몇 번 게임 뛰고 그렇게 받을 것 같은데 한 리그가 거의 1년 안 되나?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리그를 모두 뛰면 거의 매주 한 경씩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뭐 리그 뛰고 국가대표 나가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그냥 소속된 팀 또 나가고 그렇게 하면 거의 매주 뛰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2천억 받는데 그럼 매주 한 번씩은 뛰어줘야지. 그럼 얼마나 안 뛰려고 뭐 그럽니까? 하려고 일주일에 그럼. 한 번 뛰는 거 가지고 뭘 그럽니까? 저희는 매일 진행도 하는데. 그러니까 매주 얼마씩입니까? 연봉이 2,500억이면 네. 50주면 몰라.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도 안 돼. 6억이라니까요? 하루에 6억? 하루에 50억. 그러니까 그렇지. 일주일에 50억씩 나가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 돈 가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만큼. 그럼. 또 그렇게 돈을 그러니까 주고 그분들이 돈 가져가면- 많이 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고 어. 그분들이 2천억씩 벌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게. 그분들도 돈만 갖다 놓으면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즐겁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경비행기도 좀 사고 뭐도 좀 하고 음. 할 수 있게 다양하게 그래. 그분들이 돈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언더스탠딩에 슈퍼챗도 좀 쏘고 그런 것도 좀 하고 돈 남는데 뭘. 그냥 언더스탠딩을 인수해주면 안 되나? 싸게 줄게. 인수해주면 우리 진짜 야 진짜 싸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이틀치 일당이면 언더스탠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유럽 프로리그 얘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예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에는 어예진 소장님이 있다. 아이 그래. 예진 소장님을 가져가려면 우리 이정료 받겠습니다. 받고 가져가야 된다. 연락 어예진 소장님 어디 좀 스카우트 하신 분들은 네. 일단 저희랑 저희한테 얘기합시다. 연락 주시면 네. 예진 소장님 얼마에 보내드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유튜버들도 어예진 소장님 코너 요거는 우리가 좀 하고 싶다. 그럼 중계권료 팔겠습니다. 너무 두 분이 전략적인 발언이라서 내가 무슨 의도인지 다 알아서 네. 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